네, 김주환 선임 기자, 신인균 자주국방 네트워크 대표와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아침에 이제 북한이 미사일 4발을 쏴 올렸는데 과연 이게 어떤 종류의 미사일이냐 이걸 두고 좀 논란이 있었거든요. 어떤 미사일을 보시나요? 지금 이제 사정거리 한 1000km 나오다 보니까 네. 스커드 ER 미사일이나 노동 미사일 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네. 네. 전 노동 미사일 플러스급으로 봅니다. 노동 미사일. 노동 미사일보다는 좀 더 상위 단계 네. 포함해서 그렇게 보는 것이 왜냐하면 스커드 ER 같은 경우는 네. 스커드 미사일에서 탄두 중량을 좀 줄이고 그 연료를 더 많이 넣은 거예요. 따라서 탄두 중량이 작습니다. 예. 그렇기 네. 때문에 스커드 ER은 탄두 핵 탄두를 장착할 수 없는 그런 미사일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 지금 뭐 그 김정남 암살 사건 VX 같은 네네.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핵을 장착할 수 없는 스커드 ER을 보여준다면 네. 생화학 무기로 우리를 공격하겠다 뭐 이렇게 해석을 당할 수가 있거든요. 따라서 지금 상황에서 스커드 ER을 쓴다는 것은 전략적으로 좀 선택한 것이 힘들다. 따라서 그 1000km 이상을 날리고 핵탄두, 즉 한 1톤 정도의 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미사일, 즉 네. 노동 미사일과 포함한 무수단 미사일 그리고 북극성 2형 같은 네. 새로운 미사일들 뭐 이렇게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의 연장선상인데 일부에서 실제로 얼마 전에 발사했던 북극성 2형 모델을 뭐 개량한 거나 아니면 이전에 그 발사했던 노동 미사일보다 뭐 사거리가 더 긴 미사일 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북극성 2형을 한 번 발사하고 벌써 그걸 개량한다는 것은 뭐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예. 북극성 2형을 동시다발적으로 쏠 수 있는 능력이다. 다량으로 네. 쏠 수 있는 능력이다. 이런 것을 보여줄 수가 있고 예. 왜냐하면 북극성 2형이 가지는 전략적 의미가 아주 높습니다. 한국군이 킬체인이라고 그래서 북한군이 미사일에 액체 연료를 집어넣고 하는 것을 우리가 탐지를 한 상태에서 액체 연료를 다 넣기 전에 우리가 먼저 때려버려서 미사일 발사대를 없애겠다. 이게 네. 킬체인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북극성 2형은 고체 연료다 보니까 킬체인을 무력화시켰다. 탐지가 어렵죠. 라는 예. 이제 평가를 할 수 있죠. 거기다 콜드런치다 보니까 이게 화염이 적어요. 그래서 미국의 첩보위성이 그 적외선 즉 그 열을 갖다가 탐지를 해서 탐지하는 그 위성이 있는데 네. 여기에 걸릴 확률이 상대적으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북한이 콜드런치형 이 고체 연료를 사용한다면 미국의 감시도 약간 피할 수 있고 한국의 킬체인은 완전히 무력화할 수 있다. 네. 이런 건데 더군다나 이거를 이제 한 서너 발씩 동시에 쏠 수 있다. 이런 능력을 이제 보여주는 것은 한 단계 더 나아간 것이죠. 네. 북극성 2형을 계속해서 뭔가 좀 시험을 해보고 확인하기 위한 그런 과정으로 봐야 되는 건가요? 그러면? 저는 그 신 대표가 전제 말하는데 무게 중심이 있다라고 봅니다. 오늘 좀 더 분석을 해봐야 되겠지만은 지금까지 나온 거 보면 작년 8월 3일 날 황해도 운율에서 오늘 탄착한 일본 아까따는 오가반도 앞바다에 떨어진 거하고 너무 과정이 너무 흡사합니다. 그때 이제 그 군 당국이 나중에 한미 연합 당국이 발표한 그 노동 미사일 개량형 같아라고 했는데 네. 북한이 노동 미사일이 지금 스커드 계열 이상급의 상위급의 미사일 중에 노동 미사일 사실 정확도가 제일 뛰어나다라고 합니다. 그럼 네. 오늘 4발을 동시에 했다는 건 우리가 그 일반 소총으로 개념하면 탄착점을 형성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 이렇게 보는데 그 근거 중에 하나는 오늘 낙하 지점에서 육지 방향으로 쭉 한 500km 이상 날아가면요. 그 500km 이상 가면은 일본 주일미군 미사와 공군기지가 있습니다. 미 공군 제35 전투비행단이 있는데 한반도 유사시에 북한이 전면 남침을 감행하거나 이럴 때 그 미사와 공군기지에서 그 스텔스기들이 이격해가지고 그 북한 후방 지역을 타격하게끔 그런 전략 개념을 갖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주일미군 미사와 공군기지라든가 주일미군의 주요 타겟 목표를 우리가 정확하게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이런 면이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 새로운 무기 체계를 시험 발사를 해서 만약에 실패하면 모양새가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인데 네. 보다 안정적인 차원에서 그 전략적 도발을 감행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추정해 볼 수 있을 것 그 같습니다. 전략적 도발에 혹시 그 발사 장소도 좀 포함이 돼 있을까요? 동창리에서 발사한 부분을 어떤 의미를 둘 수 있을까요? 그렇죠. 일단은 1000km 날아갔는데 지금 우리 그래픽도 나갔는데 일본 열도 거의 가깝게 떨어지는데 아무리 이제 정상 궤도를 했다라고 하는데 이 동창리가 서해 끝자락입니다. 네. 끝자락에서 동해 끝자락 우리 개념으로 하면 한 직선 거리로
북한 동해상에서 서해까지 한 300km, 그럼 한 700km 정도의 여유가 있죠. 그리고 자신들이 북한 내륙으로 상공을 지나가는 건 우리가 기술적으로 이만큼 안정된 무기 체계를 가지고 있다. 이런 과시하는 형태로도 볼 수 있겠죠. 네. 전 또 이제 그 네. 동창리에 또 추가로 또 첨언을 드리자면 네. 지난번에 이제 말씀하셨잖아요. 황해도 은율에서 이제 발사를 했는데 네. 네. 왜 오늘은 동창리냐? 그게 이제 또 추가로 말씀드리면 지금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굉장히 강경 모드로 가고 있고 네. 독수리 훈련이 지난주부터 시작되었고 우리 한반도 내 그리고 한반도 주변에 엄청나게 강한 미군의 전력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따라서 혹시 북한이 어떤 그 군사적 도발을 했을 때 미국이 이것을 트리거로 삼아버리면은 공격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은율에서 하면은 여기는 NLL 바로 근처이기 때문에 네. 미국의 전투기들이 장거리 폭격을 한다든지 아니면 또 들어가서도 폭격할 수 있어요. 굉장히 가깝기 때문에. 네. 그런데 동창리는 중국 국경과 한 50km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중국 국경 접경 지역입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방공 식별구역 내기 때문에 미국의 전투기들이나 폭격기들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따라서 미국의 첩보위성이나 정보 당국이 미사일 발사 징후를 미리 포착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사실 미리 포착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우리 이지스함들이 다 대기를 하고 있었으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그 위치상 거기는 전투기들이 들어가서 때릴 수 없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런 안전을 담보받은 상황에서 네. 동해 쪽으로 미사일을 날린 거라고 봅니다. 지금 두 분 말씀을 들어보면 뭐 성능이나 아니면 시기적으로나 여러 가지를 볼 때 미국의 메시지를 보낸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앞서서 사실 북한이 이미 조짐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먼저 네. 들어보고 얘기해 보겠습니다. 용도자 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 대연합부대의 싸움 준비와 전투력 강화를 위해 바치신 헌신과 로고가 역력히 어려있는 우리 공화국의 자주권이 행사되는 영역에 단 한 점의 불꽃이라도 날린다면 즉시 무자비한 군사적 대응이 개시될 것이다. 네, 지금 이 북한의 발언들이 모두 한미 연합훈련이 시작되기 전에 시작되던 시점 3월 초에 있었던 내용인데 북한 입장에서 이번 훈련을 어떤 기회로 삼아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일단 그 키 리졸브 훈련이라는 게 해마다 우리가 이 시기 때문에 이제 한미연합 방위훈련을 해마다 합니다. 그런데 네네. 과거 패턴으로 보면 항상 이때 되면 위협적인 발언을 내놓습니다. 네. 근데 그거를 북한 입장에서 보면 겁이 난다라는 소리죠. 북한이 저렇게 과시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두 가지. 근데 어느 나라 간에 전략 무기가 개발하면 이렇게 공개를 안 합니다. 그거를 빙산형이라는데 우리 빙산의 일각이라 하니까 다 숨겨놓습니다. 네. 자기들의 최후의 무기는. 근데 북한 김정은 책에 들어와서니까 과시랍니다. 보고형이라 그러죠. 보고가 그 배에다 바람을 잘 넣고 배불불뚝이 하는 소리. 이게 이런 과시 형태인데 그만큼 역설적으로 북한 내부가 그 두렵다라는 증거로 이 역작용으로 이런 표현을 한다라고 봅니다. 북한이 네. 물론 이번만 하도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 그 1차 핵실험, 2차 핵실험 지금까지 쭉 핵실험을 할 때 보면 그런 도발성 경고를 늘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행위를 하지 않도록 뭐 북한이 주장하는 평화협정 체계에 응해든가 북미 직접 대화에 나서달라든가 이런 요구 조건을 사실 그 밑에 묻어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네. 계속 형태로 응해주질 않으니까 저런 어떤 고립된 상태에서 좀 더 저항적이고 도발 형태로 나타난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예. 내부의 어떤 불안함이라든지 이런 걸 감추기 위해서 오히려 더 좀 이런 과시를 하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미국을 향해서 이런 메시지를 던지는 의도도 있지만 이 북한이 계속해서 추가로 도발할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추가로 도발할 가능성은 뭐 상존해 있죠. 예. 왜냐하면 뭐 북한은 이제 어떤 그 국내 정치적, 북한의 국내 정치적 이벤트에 따라서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군사적 도발을 항상 해왔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남은 이벤트가 4월 네. 15일 김일성 생일이죠. 네. 북한의 최대 명절입니다. 그리고 4월 25일 인민군 창건 기념일이에요. 그래서 4월 달에 좀 군사적 도발을 할 가능성이 큰데 그러면 어떤 도발을 할 것이냐? 그러게요. 일각에서는 이제 ICBM 즉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우려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저는 오히려 ICBM의 발사 가능성 좀 낮다 이렇게 왜 봅니다. 그런가요? 왜냐하면 과거에는 ICBM을 발사해서 자신들의 기술력을 보여주는 것이 미국을 자극하고 미국에 대해서 자신들의 가치를 높이고 이런 여러 가지 차원이 있었지만 네. 네. 지금은 작년 9월에 북한이 5차 핵실험한 이후부터 멀린 전 합참 의장의 발언이 이제 시발점이 됐는데 뭐냐면은 북한이
핵을 개발해서 그 핵을 가지고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고 판단되면 자위권 차원에서 선제 공격해야 한다. 예. 그래서 그게 점점 업그레이드돼서 지금은 맞다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이제 정설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는 아주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따라서 괜히 ICBM을 발사를 해서 정말로 그것이 성공을 하게 된다면 그것은 미국에게 정말 그것이 트리거로 작동해서 네. 진짜로 선제 선제 공격을 타격을 받을 할 수 수 있는, 있는 예. 가능성이 되기 때문에 네. 오늘 발사한 미사일도 1000km만 날렸습니다. 그리고 그 미사일이 전 ICBM이나 뭐 KN-08, KN-14 이런 ICBM급은 아니라고 봅니다. 네. 왜냐? 미국이 트리거로 삼을 수 있는 그 언저리에서만 놀겠다는 것이지. 그래서 미국을 자극하는 것이지. 네. 요 한 발짝 들어와 버리면은 위험 수위는 넘지 않겠다. 그렇죠. 예. 한 발짝 들어와 버리면은 미국이 설정한 가이드라인에서 한 발짝 들어와 버리면 미국이 실제로 네. 행동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기 네네. 때문에 저는 앞으로 어떤 그 군사적 도발을 한다면 오히려 우리 영토를 연평도 포격 도발처럼 네네. 우리 영토를 공격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오히려 더 높다.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미국 정부의 대응에 관해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어제 국제 기사 중에 한반도에 전술핵을 재배치하는 방안을 뭐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트럼프 정부에서 선제 타격론까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전망을 해봐야 될까요? 지금 사실 전술핵 무기는 노태우 행정부 때 한반도 비핵화 선언 때 우리가 아니지만 있었죠. 예. 주한미군이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1991년도 한반도 비핵화 선언인데 역설적으로 그때 기준으로 들어가면 북한은 핵이 없었고 우리는 핵이 있었습니다. 그 외에 어떤 정치 상황이나 국제 정세 변화에 따라서 우리는 지금 없는 단계고 북한은 가지게 된 이 반전 현상이 나타났는데 지금 두 가지 가능성을 볼 수 있죠. 지금 뭐 미국에서 새로 개발한 그 스마트 핵 폭탄이라는 그 전투기 밑에 장착할 수 있는 이런 개념이 하나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나토식 개념, 핵 공유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전략 자산이 전개된다라고 하는데 사실 물리적 시간이 필요합니다. 한반도 네. 유사시하면은 뭐 이륙을 해서 괌에서 날아오는 시간 뭐 여러 가지 필요하겠죠. 그런데 나토식 개념은 뭐냐면은 영구 임대 방식입니다. 이 무기 전술핵 무기 자체는 미국의 자산인데 그걸 독일이나 유럽의 믿을 만한 나라에 공군기지에 배치를 해놓고 독일이나 이탈리아, 프랑스 자국산 비행기에 그 장착할 수 있는 기능을 섭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유사시에 그 러시아 방어를 위해서 그 개념을 하는데 우리도 이렇게 개념이 굉장히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 개념을 도입하자. 그런데 이 개념을 도입할 때 지금처럼 굉장히 이렇게 공론화시켜서 하는 거는 아닌 것 같고요. 굉장히 은밀하게 그 NCND 전략으로 사실은 그런 전략으로 긍정도 해서 부정도 하지 않는, 네, 예. 그런 전략으로 해서 사실 갖다 놔야 되는 그런 공론화가 많이 제기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지만은 굳이 중국도 자극할 필요도 없는 상황이고요. 네. 예. 그와 더불어서 지금 북한이 이렇게 핵이라든지 미사일이라든지 이런 걸 포기하지 않는다면 뭐 물론 한미의 공조가 굳건하다고는 하지만 우리로서는 어떤 또 대응책을 생각을 해야 될지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사드 아니겠습니까? 지금 중국에서 사드를 뭐 반대하고 있긴 하지만 이런 상황이라면 우리가 사드에 대해서 좀 더 목소리를 높일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을까요? 그것이 이제 근거가 될 수 있고 예. 정확하게 해석하면 또 근거가 안 될 수도 있고 아주 그 다각적인 측면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단편만 보면 네. 야, 북한이 이렇게 미사일을 그 도발을 지금 하고 있으니까 우리 그거 막으려면 사드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라고 단편적인 것만 하는데 그러면 네. 북한이 탄도미사일이 한 1000발 정도 있다는 거 지금 어제 오늘 알은 거 아니거든요. 예. 네, 그래서 그거는 이유가 될 수 없다. 다만 그러면은 북한이 오늘 보여준 행동은 뭐냐? 저는 사드 필요 없다. 한중 간에 지금 어떤 그 사드 분쟁을 하고 있는데 사드 필요 없다 하지 마라. 저는 그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왜 그렇게 왜냐하면 예. 사드라는 게 우리가 이제 한 개 포대를 들여오는데 네. 이게 이제 다각적인 측면을 분석할 수 있는데 한 개 포대가 들어오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사드의 범위는 200km를 그 여격한다고 돼 있습니다. 여격 범위가. 그런데 그것은 한 발이 날아올 때. 한 발이 날아올 때 이야기고 네. 네. 그것도 또 두 발이나 세 발이 날아오면 동시에 같은 방향과 같은 각도에서 날아올 때 동시 여격을 할 수가 있는 것인데 이것이 각도도 다르고 다른 방향에서 날아오게 되면 네. 네. 이게 여격 범위가 확 줄어듭니다. 왜냐? 레이더는 하나인데 그것을 가지고 다른 일들을 잘라서 해야 되기 때문에 예. 여격 네. 범위가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버려요. 그래서 오늘 북한이 쏜 그 미사일의 각도가 75도에서 93도까지 쐈습니다. 네. 그것이 하늘로 올라간 각도가 아니고 이제 퍼져서 부채살처럼 날아가는 그 각도인데요. 네. 그러면은 각기 다른 방향으로 쏘았다는 것이죠. 예. 그러면 사드가 이것저것 다 막을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네 발을 쏘았으면 최소한 두 발 이상은 오늘 우리
북한에게 사드가 있다 하더라도 2발 이상은 맞을 수밖에 없는 네. 그런 상황에 이게 이제 한반도 우리나라로 떨어졌다면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엉뚱한 짓거리 하지 마라 이런 모습을 사드를 보여주는 배치해봤자 것이다. 소용이 없다 이런 걸 그렇죠. 보여주는 거군요. 그래서 중국의 입장을 더 뒷받침하는 것이다. 그러나 잘못 해석하면 중국 입장을 곤혹스럽게 하는 것일 수도 있는데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중국의 입장을 뒷받침하는 네. 것이다. 그렇게 저는 네. 분석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 사드 관련된 문제가 한반도로 계속 들썩이게 하고 있는데 과연 국제 정치적으로 어떻게 풀 수 있을지도 관심입니다. 자, 이렇게 봐야 네. 되겠죠. 지금 우리가 논의되는 거 앞서 제가 빙산형 그 무기 보유 형태가 있다라고 하니까 지금 전제 자체가 마치 우리가 북한의 공격에 대해서 모든 방어 능력을 하나도 안 갖추고 있다라는 전제에서 출발을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도 북한에 대응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이 굉장히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단 북한처럼 핵이 없다라는 뿐이죠. 그러면은 이렇게 전제한다. 한반도 전면전이 발발을 했을 때 앞으로 전쟁 양상은 어떻게 전개될 것이냐. 북한이 6.25 때처럼 보병 위주로 남침을 할 것이냐. 이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미사일이 수만 발의 미사일이 오고 가는 그런 상황이 전개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도 그만큼 북한이 1000여 발 이상의 탄도미사일이 날아오게끔 무방비로 있는 건 아니고요. 네. 사실은 그 이외의 대응책이 있는데 문제는 왜 사드냐는 건데 사드가 2014년 6월 달에 스캐포로디 당시 미군 사령관이 문제 제기를 했을 때 북한이 그만큼 군사 도발을 했기 때문에 중국이 우려하는 건 사드 자체가 아닙니다. 북한이라는 위협 때문에 동북아 자기들이 어떤 레버리지를 갖고 있는 데서 자기들 영역에서 미국이 손을 깊숙이 담근다라는 데서 중국의 위험성이 있거든요. 동북아의 주도권을 뺏길 수 그렇죠. 없다. 이거는. 그런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마치 논의 자체가 우리가 사드 무방비 하는데 이건 굉장히 지금 신 대표께서 말씀하신 단선적으로 본 측면이고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가능합니다. 네. 유사시에 전쟁이 났는데 국가가 누란주에 났는데 그럼 사드하고 핵미사일을 한 포대만 갖다 놓고 전쟁을 하는 나라가 어디겠습니까? 쉽게 혹자들은 이스라엘식의 아이언돔 체계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가는데 문제는 군사비입니다. 국방비. 이스라엘이 지금의 아이언돔 체계를 갖추기까지 15년 동안 우리 돈으로 600조 원의 돈이 들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게 사드라고 가정하에 설명을 드릴 때 이 기술적인 어떤 불편함도 많고 단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 현 국방 체계에 있어서 이런 유사시에 대비해서 이런 방어 체계도 갖춰 나와야지만 그것이 군의 기본 올바른 자세지 네. 이거는 안 된다 그래서 안 한다라는 거는 안보 전략을 기본 개념을 모르고 하는 얘기라고 예, 봅니다. 그러니까 사드로만 방어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이외에 충분히 갖춰져 있다 이런 네. 말씀으로 알아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주한 선임 기자, 신인균 자주국방 네트워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